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면 알래스카를 끝으로 모든 투표가 종료됩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시차가 있는 만큼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순차적으로 개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새롭게 자리를 맡게 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특보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개표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국제외교안보팀의 박현주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먼저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새로운 4년을 이끌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제46대 대통령 선거 개표 작업이 지금 한창 미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임종직 특파원. 네, 우선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플로리다주. 일단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 29명으로 주요 경합주 6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고지에 오르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곳입니다. 대략 90% 초반대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51%가량,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48%가량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포인트가량 앞서는 상황입니다. 표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530만 표, 바이든 후보는 510만 표 정도입니다. 대략 한 30만 표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북부 중서부의 러스트벨트의 오하이오주도 바이든 후보가 개표 초반 한 10%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습니다. 지금 봐서는 대략 75% 정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0.9%, 바이든 후보 47.7%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주에서 이 선전을 펼치면서 개표 초반에 이변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곳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되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50%를 넘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텍사스도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겨야 할 곳은 이기면서 결국 러스트벨트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펜실베니아 여기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주는 선거 당일까지 우편 투표를 개봉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투표가 먼저 집계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출발은 바이든 후보 쪽이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역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상당히 접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펜실베니아주는 그 선거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이후 사흘째 되는 날 도착분까지 우편 투표지가 유효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표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며칠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케이시 부코바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은 개표는 결코 오늘 끝나지 않는다면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선거인단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략 한 90명대 초반, 바이든 후보는 한 130명 정도로 일단 선거인단 확보 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양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겨야 할 곳은 앞서가면서 상당히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면 일단 1억 명을 넘긴 이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참여자는 조기 현장 투표 3,600만 명, 또 우편 투표 6,500만 명, 합해서 1억 100만 명입니다. 4년 전 전체 투표자의 70%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자 숫자는 아직 파악 중이지만 이번 대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1억 5천만 명의 3분의 2가량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자의 45%는
민주당 지지자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앞서면서 승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어서 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악관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백악관 앞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백악관 앞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희정 특파원. 네, 현재 백악관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백악관 정문 앞인데요. 지금 워싱턴 DC는 오후 10시를 막 넘겼고요. 수백여 명 사람들이 기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 광장을 꽉 채웠고요. 트럼프, 바이든 각각 지지자들이 골고루 모여 있습니다. 음악도 곳곳에 크게 틀렸었고 한쪽에선 투표가 중요하다는 페인팅 작업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곳 길 이름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길인데요. 그런 만큼 인종차별 반대를 외치는 시위들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BLM, 셧다운 DC 등의 시민단체가 대선 당일 오후부터 반트럼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는 현재 크고 작은 시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만 1시간 전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주먹 다짐이 발생하는 등 폭력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누가 당선돼도 수요 사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DC와 일부 주는 수요 사태 대비해 이미 주 방위군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원래 트럼프 호텔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 백악관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백악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버지니아에 있는 선거 캠프를 찾았는데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CNN은 백악관 대선 파티에 250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후에 입장하게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일 밤 연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 패배 승복 선언 혹은 승리 수락 선언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내겐 이기는 건 쉽고 지는 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바이든 후보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바로 내놓을 예정인가요? 바이든 후보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승리 선언을 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개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델라웨어에 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만약 오늘 밤 뭔가 결과가 나와서 말할 게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내일 표가 집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할 경우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와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CNN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투표가 종료됐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6개 경합주 중에서 선벨트라고 하는 그 3개 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인데 아직 애리조나는 개표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있고요. 결과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결과는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승리가 거의 확실세 보이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주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기를 놓치면 네. 이번 대선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로리다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그 유권자 투표 차이가 플로리다에서 1.2%인데 지금 나오는 개표 상황을 보면 90%가 넘었는데 한 3, 4%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2016년보다 2020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더 많은 표를 가져갔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박빙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켜본 결과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긴 했는데 점차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약간 그 조금씩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한 20% 정도 더 개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반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라든지 조기 투표가 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좀 박빙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조기 승리 선언이나 이런 부분 얘기 나왔는데 만약에 선벨트 세 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가고 러스트벨트에서 현장 당일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빙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선거 당일날 밤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이루어진다면 네. 그러면 조기 승리 선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바이든 후보 측의 좀 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오는 결과가 그 선거 개표 실제 개표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벨트 결과가 예측했던 대로 박빙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를 저희가 다소 점쳐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러스트벨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벨트는 물론 우편 투표까지 개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여론조사 예상대로 가져갈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대선 결과에서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상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로리다 이 최대 접전지였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뭔가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판세로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입니다만 그 원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선벨트 세 곳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다. 박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네. 반면에 러스트벨트는 근소하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한 박빙이긴 하지만 그런 패턴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네. 여전히 바이든 후보 시간이 초반이라서 바이든 후보 캠프 쪽에서 좀 초조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패턴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네. 바이든 후보에게 다시 그래서 언론에서 곧 보도했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그러니까 레드 머라지라고 하죠. 붉은 신기로 공화당이 네. 앞서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블루로 같이 바뀌는 그러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따라간다면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벨트를 가져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숨은 보수층이라고 하죠. 이제 샤이 트럼프 이 존재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016년에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를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과가 바뀌면서 네. 이제 그 대선 승자가 바뀌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 요번에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6년에는 백인 노동자층, 저학력 저소득 백인 노동자층에 대한 배려가 여론조사에서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20년에 많이 고려를 했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많이 실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1억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벌써 표를 던졌기 때문에 사실 막판까지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샤이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이러한 막판까지 표심을 결정 못하는 혹은 여론조사에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심은 네. 생각보다 2016년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네. 2016년보다는 그 영향력이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번 대선에 또 관심이 언제 결론이 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 중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분석해왔던 바로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체 공식적인 결과를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이후 20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식 결과 거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판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합주에서의 표심이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예측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선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러스트벨트 지역은 펜실베니아가 3일 후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받기 때문에 박빙으로 갈 경우에 그 선거 결과를 봐야 되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월 6일 정도가 되면 거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저희가 거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바이든 후보가 있는 델라웨어 김필규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필규 특파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델라웨어 윌밍턴에 있는 체이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9월에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도 했었던 곳이죠. 그곳에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했었던, 바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장소인데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와 비슷하게 차량을 타고 와서 이곳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요. 또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치매체 악시옥스 등에서는요, 오늘 밤중으로 바이든 후보가 방송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곧장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내각을 구성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20년 전에 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실무진들의 판단에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2000년 대선 때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그리고 엘 고어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 굉장히 경합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에서 재검표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지 부시 후보는 마치 당선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반면에 엘 고어 후보는 좀 더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조지 부시 후보 쪽으로 가면서 엘 고어가 결국은 패배를 했다라는 그런 판단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처럼 수세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 후보 측의 지금 전략입니다. 네, 오늘 바이든 후보는 선거 당일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바이든 후보는 이미 지난달 말에 조기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투표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한 표를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크랜턴을 가서 본인의 고향입니다. 두 손녀와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아가서 예전에 살던 집도 가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장남, 뇌종양으로 사망했던 보 바이든 장남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곳 윌밍턴으로 돌아와서 지금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주말에도 펜실베니아를 여러 차례 다녀갔고요. 그리고 선거 당일인 오늘도 다녀갈 정도로 역시 최종 결정은 펜실베니아에서 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민주당이 대선에서 내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만큼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중요한 곳인데요. 지난 대선 때 펜실베니아를 내줬을 때도 불과 0.7%포인트 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나오는 여론조사상으로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잡아야지 남부에 있는 3개의 격전지를 내주더라도 펜실베니아를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소식 또 들어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델라웨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냐 바이든 후보냐 선거운동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I feel very good. After doing that many rallies, the voice gets a little bit choppy, I think. God did not design it for... No, I'm not thinking about concession speech or acceptance speech yet. Hopefully, we'll be only doing one of those two. And you know, winning is easy. Losing is never easy. I just want to combine and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ll tell you what, from the time I started as a U.S. Senator, Philadelphia brought me to the dance, man. We love you, Joe. I tell you what, you've been great to me my whole career. Yes, and I tell you, the president's got a lot of things backwards. One of which is he thinks that he can decide who gets to vote. Well, guess what? The people are going to decide who gets to be president.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because of you. 네, 지금 후보들의 마지막 연설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CNN에서 계속해서 현장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CNN 방송 연결해서 지금 어떤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리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560만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51.2 대 47.8인데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입니다. 53.4% 대 46.1%입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수치입니다. 자, 지금 애리조나에서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53.7%를 득표를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45%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49%를 득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50% 이상을 득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16년에 중요한 그런 주들과 관련해서 아직도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많은 민주당인지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개표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황입니다. 지금 94대 72입니다. 이 지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놀라울 만한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로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턴이 확보를 했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이것을 보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여서 지금 270을 넘어갈 것인가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저희가 플로리다에서 어떤 결과를 날지 모르겠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압수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조지아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에도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295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이 메인에 이제 그 컨거셔널 디스트릭트 이 선거구를 가져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자, 293대 245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의 2016년도에 이제 결과입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도 있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네브래스카의 두 번째 선거구 그리고 애리조나를 계속해서 선택했거든요. 네, CNN 방송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요. 지금 다른 경합주들도 계속해서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보면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 이제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둘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출구조사가 이번엔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2016년만큼 신뢰도를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출구조사 결과하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주목해 볼 만한 주가 애리조나거든요. 만약에 애리조나가 4년 전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만약 애리조나를 지금 출구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것처럼 네브라스카의 세컨드 컨그레스 디스트릭트, 즉 네.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두 번째 그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거기가 비백인 인구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저 동북부 끝에 있는 메인주의 세컨드 그 연방 하원 지역구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그 얘기한 것은 애리조나를 가져오고 미시간, 위스콘신을 가져온다면 그러면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선벨트를 다 포기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271표, 즉 펜실베니아 결과 상관없이 271표를 얻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이 초반에는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에 갔다면 이제는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올 수 있다. 또 하나 관광한 게 뭐냐면 지금 아이오와가 박빙입니다. 아이오와가 사실 4년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이겼거든요. 만약에 아이오와를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그 주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온다면 이렇다면 5표를 더 얹어줄 수 있거든요. 바이든 후보에. 그렇게 되면 펜실베니아라든지 다른 그 선벨트 지역 결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좀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 기자. 지금 사전투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출구조사 이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 때문이다. 이번에 어쨌든 당선자 윤곽이 오늘 나올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윤곽이 드러나도 곧바로 취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 일반 유권자 대선 투표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는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실제로 각 주의 주도에 모여서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건데요. 그 미국은 이렇게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최종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경합주에서 초박빙 상황이 이뤄지고 있고 또 선거 전부터 트럼프 캠프 측에서 불복 가능성 등을 시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달 14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1월 6일에 의회가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고요.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를 발표한 뒤에 내년 1월 20일이 미국 대통령 취임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번 대선 경합주에서 승패가 갈릴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라고 하죠. 270, 매직 넘버 270. 그러니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교수님, 그러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주
플로리다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펜실베니아. 또 그 외에는 어딜 좀 더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뭐 아이오와라든지 뭐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경합지 6곳이죠.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인단 538표의 과반인 270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그 2016년의 경우를 보면 6개 경합지를 제외한다고 본다면 힐러리 후보가 얻은 그 선거인단 수가 232표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후보가 205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합지 6곳에서 누가 더 많이 표를 가져오느냐가 이제 당선의 윤곽을 결정한 거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232대 205라고 본다면 만약에 경합주 중에서 러스트벨트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오면 46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32에다가 46을 합치면 276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선벨트보다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가 46표 중에 20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지금 플로리다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긴 하지만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세 곳을 다 이기면 55표를 확보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표가 205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60표가 됩니다. 여전히 270표까지는 10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러스트벨트에서 한 곳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가 펜실베니아였죠. 그래서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 그 부분이 두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부각이 됐고 근데 지금 판세, 즉 개표 상황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벨트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애리조나를 가져가고 만약에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그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270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그 개표 결과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최종 승자를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우편 투표 인정 그 시한이 펜실베니아는 12월 6일까지지만 이 두 주는 오늘까지입니다. 11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승자를 물론 공식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세상 누가 이길 거라고 프로젝션, 뭔가 예측할 가능성은 오늘이나 내일, 현지 시간 오늘이나 내일 새벽 정도가 돼서 그 러스트벨트 지역 에서의 어떤 결과 아니면 러스트벨트에서 개표하려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낮이나 오후가 되면 어느 정도 최종 승자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후보 중 누가 승복 연설을 먼저 할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 곳을 다 이기고 러스트벨트 현장 투표에서 박빙이라도 앞서가면 이제 조기 그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애리조나가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성이 떨어지고 공화당 인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그 정치라고 끝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겠다, 결과가 나면 승복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애리조나를 이기게 되고 이제 그래서 좀 승리가 예측이 되더라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승리 선언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소요 사태라든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대처하면서도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바이든 후보도 오늘 뭐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승리 선언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차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한다. 지금 이제 분열된 미국을 다시 통합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넌지시 돌려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대선 그야말로 역대급 진영 선거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종 문제 등 주요 이슈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 두 후보는 선거 운동 방식에서도 확연히 다른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박현주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을 찾았던 두 후보의 모습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So I'm thrilled to be here in our home state, Florida.
You know the bottom line, though? You're going to get better. If I can get better, anybody can get better. And I got better fast. 유세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 수천 명 중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방역 수칙부터 강조했습니다. I do miss the opportunity to just wander in and shake hands with all of you, but we decided a while ago that we were going to try to be responsible. And so thank you for wearing your mask, and thank you for the social distancing, and thank you for being here. 지지자 대부분도 차량 안에서 경적을 울리며 환호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하루에 서울과 부산을 최소 5번 왕복하는 거리를 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측 전국 자원봉사자 250만 명은 집집마다 방문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 밀어 화상 연설에 나서거나 일부 지역 유세에 주력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를 찾아 한 번에 이틀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상 앞서 있는 만큼 4년 전 대선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내줬던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되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와 디지털 광고에 투입한 비용은 바이든 캠프가 트럼프 캠프에 비해 약 2배가량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해법과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둘러싼 공권력과 폭력 문제는 이번 대선 전국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구며 표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박 기자. 지금 보니까 선거인단 소식이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CNN 예측 기준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확정적으로 선거인단을 확보한 그 수치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95석, 바이든 후보가 98석입니다. 이 초접전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보다 많이 격차가 좁혀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합주에서도 실제로 초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개표율이 현재까지 32%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53%, 바이든 후보가 44% 정도입니다. 그 펜실베니아와 함께 핵심 경합주로 꼽혔던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아까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예측이 되었고요. 실제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승리를 트위터를 통해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래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그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예상외로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언제든지 엎치락뒤치락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사실상 미국 대선 결과를 결정질 가능성이 큰 핵심 경합주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정강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 개표율이 80%를 넘어섰는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율은 93%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줄곧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 개표율이 88%를 넘어서면서 또 93%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49.9%, 바이든 후보 48.9%입니다. 1%포인트 차이, 초박빙 상황입니다. 투표 종료 직후에는 이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공개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유의미한 격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에 오늘 현장 투표 결과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혀왔습니다. 현재는 93%를 기록한 가운데 1%포인트 차이로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개표 흐름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서 최종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지금 개표율이 9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리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를 3.7%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역전을 이뤄낸 곳이죠. 개표 막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현장 투표는 아무래도 공화당 표심이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표 절차가 마무리되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자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승기를 그대로 지켜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만 10번 이상 방문하면서 공을 들여왔는데요. 지금까지 개표 흐름을 보면 그동안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전을 하긴 했지만 불과 0.4%포인트 차입니다. 아직 개표도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두 후보가 거의 동률인 상황인데 오늘 중에 최종 승자를 가릴 수는 있을까요? 네, 지금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4%포인트 차이가 아니라 지금 현재 93% 개표를 기록한 가운데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군요. 앞서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위원회에 따르면요, 오늘 이 선거 당일인 오늘 밤 자정까지 전체 투표의 약 97%가 개표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오는 12일까지 우편 투표 접수를 받잖아요. 이 10일 전까지는 최종 승자를 가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앞으로 9일 더, 그러니까 오는 12일까지죠. 우편 투표를 접수합니다. 이 기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97%가 개표가 되면 나머지 3%는 대부분 아직 회수가 안 된 우편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어서 초경합 상황으로 간다면 바이든 후보가 다소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흐름대로 계속 이어가고 단 0.1%포인트 차이라도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남아있는 우편 투표를 개표할 수 없도록 법적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투표 결과 자체가 상당 기간 확정되지 못한 채 혼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캐리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미국 대선 상황, 지금 시간대가 빠른 동부 지역 개표 상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부나 서부의 경우 아직 개표가 더딘 상황입니다. 다만 남서부 경합주 애리조나 개표 수치가 좀 전부터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종훈 기자가 서부에 있는데 다시 한번 서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 기자, 6개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만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요? 예, 애리조나주 정부 공지와 실시간 자료를 보면 애리조나 개표 결과가 좀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시간 오후 12시 10분까지만 보면 바이든 후보가 124만 6천 표로 54.1%를 가져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102만 8천여 표로 44.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초반 앞서가는 모습인데요. 애리조나는 지난 10월부터 사전투표 개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표가 진행되자마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표율도 70%를 넘어섰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승리하는 측은 11명의 대선 선거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미국 최대 대선 선거인단을 뽑는 캘리포니아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약 4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따라 선거인단도 역시 55명이 이 후보에게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을 제가 직접 돌아보니까 지지 후보 피켓이 자주 보이고 선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시내 일부 상점들은 선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패배한 쪽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판자로 만든 보호막을 창문에 덧댄 모습들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대체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결과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부의 네바다주나 오리건주 등은 어떤 개표 상황을 보일지 예상이 좀 됩니까? 캘리포니아 더불어서 서부 오리건, 네바다, 워싱턴주 등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의 경우에는 라스베이거스와 카슨시티를 여러 번 직접 와서 유세를 하는 등 공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경우에는 포틀랜드시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강하게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서부가 가장 늦게 개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부의 선거인단 쟁탈전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서부 네바다주 리노에서 JTBC 백종원입니다. 네, 서부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이 선거인단 투표가 12월 14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간혹 뭐 반란표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faceless electors라고 해가지고 배신의 선거인단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치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 연방 헌법에 보면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다고만 나와 있지 이 페이스리스 일렉터에 대한 그 배신을 하는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이긴 주에서 사실 선거인단은 유권자 그 투표 결과를 따라서 트럼프 후보에게 대통령에게 모두 선거인단을 내가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과거에도 있었고 뭐 올해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러한 경우가 선거 결과를 갖다 뒤집은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렇긴 했는데 올해 만약에 경합주에서 그러한 배신의 선거인단이 나오게 된다면 네. 어떤 결과가 돌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올 중반이죠. 중반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러한 그 배신을 하는 그러한 선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합법 판결을 내줬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페이스리스 일렉토어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더 적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네. 그 선거인단이 이제 그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초유의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거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지켜봐야 필요가 있죠. 네. 박 기자, 지금 보면 후보자들이 그 유세 방식 이런 부분도 이 코로나19 때문인지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대응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변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유세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후보자들 대응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이번 대선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코로나19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네. 했는데요. 그 트럼프 캠프와 바이든 캠프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캠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루에 5개 주를 도는 강행군을 펼치면서도 노마스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지지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네.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밀집해 있는 이런 유세를 펼쳤고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들과 좀 거리를 두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지지자들 대부분이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호응을 하는 네. 드라이브인 유세 방식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렇군요. 후보들의 유세 방식도 굉장히 달랐다. 네,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남부 선벨트 지역인 플로리다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이후 치러진 6차례 대선에서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 왔습니다. 김영규 한인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에 투표가 종료가 됐는데 상당수가 사전 투표였기 때문에 미리 개표가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사전 투표가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왔는데요. 현장 당일 투표 후에 지금 한 93% 정도가 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51%, 한 48% 바이든 후보가 됐는데 3%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플로리다에서 이긴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왔기 때문에요. 미국 사람들이 플로리다 투표 결과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 한인 유권자들도 이 선거 자체를 박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한인들이 투표 참여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이곳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재개했는데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탠포드 공항 근처에서 했는데요. 그때 마스크를 집어 던지면서 유세를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건강함을 드러내며 그 힘찬 유세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후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좀 준비 없이,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찬반이 오갔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곳 플로리다주에서도 이 폭력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마이애미에서는 이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이 합판으로 막아놓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 교민분들도 혹시 모를 사태에 이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네. 이거 그 총영사관에서도 또 지시가 내려왔고요. 저희 한인회에서도 이거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교민들의 안전과 또한 또 비즈니스 상점들의 그는 라이엇 같은 거에 준비를 해서 네. 좀 준비를 완전히 좀 잘 하게끔 말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플로리다 한인회장 김형규 한인회장 연결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목이 집중된 경합주 중 또 하나죠. 신격전지로 떠오른 텍사스 연결해 볼 텐데요. 텍사스 현지 교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교민 김원영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텍사스주가 역대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느끼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대략 맥케인 후보가 얼마 전까지 전전번에 이제 후보였는데, 그때는 대략 한 20% 격차로 승리를 했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번에 승리를 할 때는 그 격차가 9%로 줄었고요. 지금은 대략 지금 TV 보고 있는데 2%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차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민주당 측에서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중앙당의 지원을 많이 기대했는데 중앙당 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많이 실망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텍사스에서 트럼프 차량 행렬이 바이든 버스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I love Texas라는 글도 올렸었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간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까? 주민들 간의 충돌은 크게 보여지진 않고요. 아무래도 좀 미국이 민주적으로 좀 이제 앞서 있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거 행태들을 저도 정확히 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얼리 보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코비드 때문에 또 메일인 보팅도 많이 하시고 얼리 보팅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과는 투표 날짜들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투표소에서 충돌을 했다는 소리는 아직은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이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서도 또 추가 충돌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도 어쨌든 안전에 유의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민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에서 교민들 보호 위해서 관심 표해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교민들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가 하나 아셔야 될 거는 한국 남북한 합친 면적의 6배예요. 그리고 남한 땅덩이의 6배 반에서 한 1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도심 인구 쪽이 많이 밀집돼 있는 도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인구가 띄엄띄엄 떨어지는 곳은 거기는 라이엇이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좀 더 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평시와 같은 네. 생활 패턴으로 삶을 영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영 텍사스에 살고 계신 교민분 연결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는 그 CNN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CNN 방송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아리조나 선거단 수를 가져갔습니다. 존 킹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바이든이 192개의 선거인단 수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서부 지역을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서부 지역이 굉장히 경합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합주가 아니라 경쟁률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모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270개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부에서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192개의 선거인단 수를 가져온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뉴욕도 있죠. 그런데 이 판세 지도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2개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한 것이 민주당인데요. 지금 클린턴 스테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이 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민주당 쪽을 보고 있고요. 지금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었지만은 여기서 조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멕시코, 이 저희가 웨스트 코스트라고 불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를 다 가져오게 되면은 209개의 선거인단 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버지니아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버지니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버지니아 아직까지는 공화당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저녁까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민주당 쪽으로 선거인단 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메인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메인에서 만약에 바이든 캠프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하원 의원 선거구까지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민주당 쪽에 유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메인 주에 하원 의원 선거구를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죠. 자, 지금 네브라스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브라스카는 일단은 저희가 개표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위쪽 북부주를 다 가져오게 된다면은 262개의 선거 인단수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은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쉽죠. 그리고 네, 이렇게 286개, 즉 펜실베니아까지 가져오게 되면 286개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펜실베니아를 일단 빼고 보면 266개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서쪽으로 가볼까요? 네, 270개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아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난 주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캠프에서 펜실베니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져올 수 없다면 그렇다면은 저희가 하원 의원 선거구도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메인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며칠을 더 기다려야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CNN 방송 듣고 왔고요.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6대 경합주 중 애리조나를 제외한 5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들어와 있는 속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속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방금 들어본 그 CNN 방송에서도 이 펜실베니아 같은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가 플로리다와 함께 핵심 경합주 2곳으로 꼽혔고요. 북부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중 하나인데요. 이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 경합주로 꼽히는 곳 가운데선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곳인데요. 현재 CNN 집계 기준으로 보면 개표율이 41%까지 진행이 됐는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56.8%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1.6%라서요. 그 격차만 보면 15%포인트 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전해드렸을 때보다 계속해서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보니까 이제 펜실베니아 개표율이 40% 조금 넘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당일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설 거라고 예측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10%가 넘는 그 격차는 사실은 그 예상 밖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에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저 CNN 방송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다 더 많이 지지하는 지역의 개표율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펜실베니아에서 서버브라든지 아니면 그 교외 지역, 그 시골 지역에 있는 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강하고요. 그러나 피츠버그나 이러한 그 대도시에 있어서는 흑인이라든지 비백인 유권자들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 아직 40%까지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펜실베니아에서는 그 바이든 후보가 막판에 밀린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선 토론에서 네. 이제 그 저희가 화석연료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쉐일 혁명, 즉 펜실베니아 같은 지역 경제는 쉐일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화석 연료에 의한 그러한 산업에 네. 의존하는 경우가 큰데 2차 대선 토론 끝에 바이든 후보가 굳이 저 얘기를 해야 되나 네. 할 정도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프래킹, 즉 프래킹, 뭐죠? 네. 그 쉐일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그 오일 산업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클린 에너지로 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자기는 네. 클린 에너지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눈이 반짝이면서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그러한 그 프래킹을 금지하는 거냐 이러면서 네. 계속 밀어붙였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을 했다고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 비해서 펜실베니아의 어떤 지역 경제에 네.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두 주보다는 펜실베니아에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쪽에서 개표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차 토론 때 그 셰일가스가 굉장히 화두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다 보니까 역대 가장 살벌한 선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까 앞서 리포트나 그리고 그 현지 연결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좀 현지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불복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 제기가 되면서 이 소요 사태가 대선 직후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백악관 앞길은 모두 통제가 됐고요. 또 워싱턴이라든지 또 뉴욕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는 명품샵을 비롯해서 일반 가게들에서도 이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서 가림막으로 이 가게 주변을 다 통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건 지난 6월에 그 인종차별 항의 시위 때 많은 한인 가게들도 그렇고 네. 일반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군에 대한 이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군에 대한 영향력까지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큰 격차로 특정 후보가 이긴다면 네. 이런 소요 사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닌데요. 네. 현재 지금 경합주에서 초박빙 그쵸.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후보가 불복하고 제대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앵커께서 말한 그런 소요 사태 네. 그리고 폭력 사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즉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정책 또 외교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교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교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도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보면서 선거 판세 분석에 한창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8월부터 미국 대선 TF를 구성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관을 통해서 현지 동향까지 살피는 등 다각도로 결과를 예측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이 다수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당황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각 후보의 당선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 밑그림 까지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나흘 뒤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입니다. 이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양측 협상단이 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마저 거부했습니다. 이 더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만약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다면 이 같은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이런 카드도 꺼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맹 관계를 흔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협상 가능한 범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관심이 대북 정책. 여기에도 큰 변수가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대1로 신뢰관계를 쌓는 방식으로 이 북한 문제에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입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형태의 비핵화 협상을 주장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물 대 인물보다는 백악관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코로나19나 경제 문제 같이 국내 정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개월 안에 큰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외교부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익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두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이 다르면 이제 좀 좀 이해관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하면 한미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한미 관계 측면 즉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를 해서 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더 유리하겠죠, 우리에게.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방위분담 증액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논란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 미일 동맹이라든지 특히 유럽의 나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가 미국과 많이 깨져가지고 어려운 측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본다면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정성, 예측성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 네. 북미 관계에 있어서 좀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시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런 걸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상외교 이걸 통해서 재선이 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 관계를 과시면서 빠르게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물꼬를 트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마련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보도에 나온 것처럼 바텀업 즉 실무 협상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네. 그리고 협상팀이 따로 새로 꾸려지게 되고 그러면 북한과 상견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과정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국내 문제가 좀 굉장히 산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래도 국내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네.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쓸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 북한이 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북미 관계의 재개의 속도라든지 관계 자체가 좀 경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북미 관계, 북미 협상 재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진전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협상 자체가 다시 재개되는 속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실 계산이 또 만약에 다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쨌든 진영을 꾸리는데 한참 걸릴 텐데 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대체로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그 내각을 구성하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이제 그 당선된다고 되고 난 바로 직후부터 이제 팔러스 리뷰가 들어가게 되죠.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이제 내각이 구성되려면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막 이런 일정을 따지다 그렇죠. 보면 한 내년 여름은 돼야 내각의 어떤 구체적인 구성이 나올 거고 외국 장관이 누가 될 건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협상팀이 따로 바이든 행정부 따로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오바마 행정부 때의 많은 인사들이 어떤 북한과 협상을 해본 경험 있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과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잠잠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고민이 많은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분주하게 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뉴스 특보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Every morning at 4:30, you hear the cooks hop on the floor. It's hard times in the mill, my love, hard times in the mill. Every morning just at 5, gotta get up, dead or alive. It's hard times in the mill, my love, hard times in the mill. Every morning right at 6, don't that old bell make you sick? Hard times in the mill, my love, hard times in the mill. Every morning at 4:30. 네,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은 미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성훈 특파원. 네, 미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비판적으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주류 매체들은 미 대선에 대한 판세 분석 보도는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누가 당선되든 미국 사회가 분열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과 또 코로나19에 대한 미 정부의 대처 부실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 투표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온 미국인들의 사진 등을 올리면서 허술한 방역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 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왔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는데요. 이미 항미 원조 70주년을 기념해 반미 여론을 고조시킨 중국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중국의 반감, 이번 대선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인데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대선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민감한 홍콩이나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주 5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기술 자립과 내수 성장 강화를 골자로 한 14차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향후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내부 경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과 대만 분위기는 중국 본토와는 또 좀 다르죠?
네, 지난 6월 30일이었죠. 보호안법이 시행된 홍콩에서 일부 시위 세력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중 강경 정책이 홍콩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만 역시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거 무기 수입을 하는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대중 정책이 어떨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오늘 밤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한국 시간 오늘 밤 9시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수입 무역 박람회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미 대선 이후 첫 공식 연설이다 보니 미 대선 결과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다자적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특파원, 네, 일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의 대내외 정책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본은 깊은 관심을 갖고 긴장 속에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의원 국회에 출석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어느 쪽이 우세하다는 식의 보도는 최대한 신중히 하고 있지만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의 코멘트도 있었다고요? 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 결과와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영향 등을 포함해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 나가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겠다고 말해서 개표 결과에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본의 안보 전략,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상은 최근 한 모임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미국 제일주의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안보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을 일본 측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 관계는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걸로 보였는데 스가 총리는 좀 어떻습니까? 네, 스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외국 정상 중에서는 트럼프를 가장 먼저 만났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만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임자인 아베처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할 경우 연내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등을 계기로 방미를 할 수도 있고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이 완료된 1월 이후를 방미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일 정상 중에 누가 먼저 당선자를 만나는지 이 문제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2001년 부시 대통령은 모리 요시로 당시 일본 총리보다 김대중 대통령을 2주 정도 먼저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CNN에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CNN에서 집계하는 것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중에 192석을 확정적으로 가져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못 미치는 114석을 가져왔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선벨트의 애리조나 등 이런 경합주가 만약에 바이든 후보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간다면 네.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상 외로 러스트벨트, 북부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그런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에서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우위를 계속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위스콘신이라든지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그 상원 그리고 하원 선거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미국 의회의 상하원 선거입니다. 오늘 하원 전원을 뽑고요. 상원에서는 3분의 1 정도를 뽑는데요. 현재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그리고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 현지 언론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요.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을 하원에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약간 위태위태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하원 의원 선거를 또 주목해 봐야 하는 점이 만약에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까지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 미국 법에 따라서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269대 269로 두 후보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은 또 주별로 한 표씩을 행사를 해서 이때도 대통령이 되려면 50개 중에 과반인 26개를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오늘 상하원 투표 결과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도 성공을 하고 또 민주당이 상하원도 싹쓸이하는 블루 웨이브 현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폭스뉴스에서 보도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폭스뉴스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할 걸로 예측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사실 뭐 오늘 누가 이길 것이냐, 이 윤곽이 드러날 것이냐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만약에 이 최악의 경우에 법이 정한 시한까지 대통령 후보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 당선자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의 과반을 획득한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연방 헌법에 의해서 연방 하원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뭐 법적 소송에 들어갔던 어떤 절차를 어쨌든 미국 연방헌법 보면 12월 8일 정도까지 모든 선거 관련한 분쟁을 끝내라. 이렇게 8일. 명시를 하고 있고 12월 14일 두 번째 화요일을 지난 월요일 이에 이제까지는 이제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그건 이제 12월 14일이 이번 연도는 되는 거고요. 12월 14일 날 각 선거인단이 각각의 정부에 모여가지고 위에 모여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17세기, 18세기 말 이럴 때는 1700년대 말 이럴 때는 교통수단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한 달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동부 13개 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월 6일까지 연방 의회에다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냥 바로 이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12월 14일까지 주정부에서 결과를 보냈는데 뭐 법적 소송이 걸리든 다른 이유에서든 만약에 그 투표 결과를 보내지 못해서 어느 후보도 27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때는 연방 하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이 아니고 하원에 힘을 준 이유는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연방 하원은 유권자들 직접 뽑게 만든 반면에 상원은 간접제였어요. 간접을 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원의 정당성이 더 크다.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를 보면 세금 문제라든지 선거인단, 대통령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는 하원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대표단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틴전트 일렉션을 하는데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때 435명의 하원의원이 한 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주가 한 표씩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주에서 공화당 의원이 더 많으냐, 민주당 의원이 더 많으냐 걸 계산해가지고 이제 대표성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 나머지 2개 주는 동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하원에서 만약에 대통령을 뽑는 대표선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논란에 빠질 수 있는, 즉 바이든 후보가 유권자 투표를 더 많이 얻었는데 대표단 선거로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현재처럼 경합주 6개 주 여기서 이제 애리조나를 빼고 모두 트럼프가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6개 경합주 중에서 애리조나 11개 표를 제외하면은 그 6개 주가 가진 총 그 선거인단 수가 40표, 55표 하니까 101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101표에서 11표를 빼면 90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90표를 가져가게 되면 270을 훌쩍 넘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네. 애리조나를 가져온다고 가정한다면 네. 반드시 이제 그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개표 상황으로만 본다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이 지금 개표가 중반 정도, 50% 정도가 됐는데 한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쵸. 이게 10% 이상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 그 개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우편 투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건데, 근데 그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늘 그 현장 투표에서 격차를 줄여놓고 우편 투표에서 격차를 벌려가지고 최종 승리하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의 상황은 결코 바이든 후보에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 투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어쨌든 우편 투표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굉장히 1억 명 넘게 실시됐다고 지금 집계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 그걸 네. 연방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1억 5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중에 한 6,500만 명이 우편 투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우편 투표가 가진 그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편 투표가 제때 도착을 하느냐, 네. 그리고 또한 무효표가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경합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리조나만 빼고 현장 투표에서 5개 주를 다 이겨버리면 그러면 승리를 했다고 선언할 가능성 혹은 또 연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우편 투표가 들어와서 자신이 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 지지층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공화당 의원들이라든지 공화당 지지층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면서 대선 결과, 즉 승자를 알 때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사회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미국 대선은 선거 당일인 오늘부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사전에 우편 투표로 참여한 유권자들의 표가 모두 제대로 집계가 되려면 최대 몇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편 투표가 합산되면서 이 초기 개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쩌면 미국은 대통령 자리를 놓고서 불복 소송전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예상 시나리오를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선거인단 270명을 먼저 확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개표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편 투표로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마다 우편 투표 용지가 도착해야 하는 시한이 다르고 당일 현장 투표와 사전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심지어 일부 경합주에선 우편 투표 수백만 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을 넘겨 도착한 우편 투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당초 이런 상황을 겨냥해 불복 소송 가능성을 시사해뒀습니다. 선거 이후에 모은 우편 투표 용지는 무효라는 겁니다. 우편 투표 참여자 가운데 바이든 후보 지지자가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They sent 2 in a Democrat area. They sent out 1,000 ballots. Everybody got 2 ballots. This is going to be a fraud like you've never seen. And this is all about trying to dissuade people from voting because he's trying to scare people into thinking that it's not going to be legitimate. 뒤늦게 합산된 우편 투표로 당일 현장 투표에 따른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현장 투표에서 이기다가 우편 투표 합산으로 지게 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복 소송을 통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선 직전에 보수 성향 대법관을 서둘러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확실히 보수 우위 구도가 됐습니다. 미국 대선에선 관례대로라면 패자가 승복 연설을 한 뒤 당선자가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그 관례가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이진우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고 온 사이에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폭스뉴스에서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후보자가 경합주인 애리조나에서 승리할 걸로 예측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폭스뉴스에서 바이든 후보자가 경합주인 애리조나에서 승리할 걸로 예측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박 기자,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폭스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애리조나에서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개표율은 75%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53.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5.1%입니다. 8%포인트 넘게 격차를 벌리고 있고 또 개표가 70% 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에서는 승리할 거다라는 이런 어느 정도 단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애리조나는 그 선벨트 지역으로 핵심 경합주로 계속 꼽혀왔고요. 선거인단이 11명 걸려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공화당이 우세했는데 또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5%포인트 차로 승리를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현재로서는 8%포인트 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종 승리까지 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러면 지금 CNN에서도 계속 이제 속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CNN 방송 한번 잠시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54.3%대 43.6%입니다. 더 많은 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8%의 개표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43만 표를 바이든보다 더 앞서고 있고요. 53.2대 45.3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95%의 개표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만 표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50%, 바이든 48.7% 득표율입니다. 아이오와입니다. 70% 개표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3만 1,000표 차이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0.3 대 47.8%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킹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개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밤새도록 계속해서 개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202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편 투표라든지 아니면 사전 조기 현장 투표 등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펜실베니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50% 정도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웨인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14만 표를 조 바이든이 얻고 있습니다. 자, 2016년에는 힐러리가 51만 표를 이 웨인 카운티에서 얻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2020년에 그런 선거 제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밤을 새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6년도에 한번 보셨으면요. 그리고 2016년에 선거를 했던 분들이 지금 2020년들이 보시면은 약간 아직 그 지도가 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개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2016년도 대비 다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운티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보시면요. 자,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지금 가장 큰 주이고요. 지금 28%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버지니아에서 좀 더 어떤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어팩스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개표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0만 명이 부재자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시 전까지 이런 개표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 CNN 방송 보고 왔고요. 지금 보니까요, 아이오와에서도 개표율이 56%일 때는 바이든 후보자가 더 앞서고 있었는데요. 현재 개표율이 66% 정도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9.4%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8.7%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오늘 초접전이네요. 휘말리는 초접전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리조나하고 아이오와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올 수 있으면 네. 이제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을 이긴다면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고도 이제 네. 그 과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오와가 만약에 또 접전으로 간다면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전에 CNN에서 얘기한 것은 그거거든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그거는 이제 현장 당일 투표를 개표하고 있고 굉장히 천천히 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CNN이 그 민주당 그 성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계속 이 카운티, 네. 즉 지역별로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마다 이렇게 그 인구 네. 그 인구 통계학적인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인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그 시골 지역이냐, 그 교외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까 펜실베니아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미시간 같은 지역에서 디트로이트 지역이 아직 개표가 많이 안 됐으니까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카운티를 돌면서 이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러스트벨트 3개 지역은 그 우편 투표라든지 이 부분이 그 조기 투표가 좀 나중에 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 후보가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와는 박빙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50%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서 이번에는 2016년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 투표 오늘 한 현장 투표에서는 좀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부분이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했고 물론 이제 그 조기 현장 투표는 공화당 지지층도 많이 나왔지만 우편 투표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이 한 게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기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공화당 지지층이 현장 당일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보여주는 네. 그런 개표 결과는 그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그 4년 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이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좀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과연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도를? 오차를 좀 줄일 수는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오차 범위를 두고 대체로 보면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2016년에 네. 그 유권자 투표 결과 격차가 0.2%가 났어요. 이거는 완전히 오차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서 이건 틀려도 사실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그렇죠. 네. 반론이 충분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뒤집히면서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측면에서도 뭐 할 말이 좀 없긴 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을 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이 트럼프 존재가 더 줄었을 가능성, 부동층이나 그 표심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네. 2016년보다는 올해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더 정확성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지금 우리 그 선거 시스템에서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박 기자,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후보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삶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두 후보의 배경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정치 경험은 전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6년에 뉴욕 퀸즈에서 출생을 해서 뉴욕 포드엠대와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트럼프 기업,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이죠. 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이를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을 해서 40대에 이미 억만장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리얼리티 쇼를 진행해온 TV 엔터테이너 출신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40년 넘게 47년의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통 정치인입니다. 델라웨어대와 시라큐스대 로스쿨을 나왔고요. 그리고 상원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역임을 했는데 특히 이 정치 경력 중에서 외교 관련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실제로 측근 보좌관을 북한의 핵심 인사인 김계관 외무성 현재 부상을 만나고 오도록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할 정도로 이 대북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외교 분야에서도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여러 유세 장면에서든 또 두 캠프가 공약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두 후보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후보 다 술은 입에 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미중 갈등 문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교수님, 지금 사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는 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중 갈등은 아무래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간의 국력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즉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를 갖고 있다가 이제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사력에도 막강한 투자를 하면서 양국 간의 국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패권국 미국이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인사들도 요즘 들어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미중 경쟁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중국과 견제는 하되 경쟁은 하되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세계 경제, 정치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도 그냥 여담이지만 하는 얘기가 트럼프 4년 동안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준 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우리의 어떤 협력 대상이 아니다. 즉 지금까지의 대중 정책은 틀렸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워싱턴에 이미 어떤 중국의 대중 그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어떤 미중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이 되고 나면 2단계 무역 합의로 쉽지 않겠지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바로 이제 그 말바꾸기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시진핑 그 주석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좋다 얘기하면서 2단계 무역 협정으로 간다면 중국에게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대만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핵심 이익에 있어서는 숨통을 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미중의 어떤 갈등의 어떤 심화 정도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 압박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여전히 글로벌 문제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대응에서는 필요하다면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박에서는 수익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맹을 갖다 규합해서 중국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을 때 대중 압박의 강도는 더 세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각 주별로 이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오늘 중에 미국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주요 경합주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미 대선 개표 결과는 이어지는 특집 뉴스온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선가 오염된